교재 359페이지 보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 감면 부분이 이제 등장이 돼요. 저희가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 신고이든 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또는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시면 소득공제 제도에 의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과세표준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과세표준을 가지고 우리 산출세액을 계산할 거고요.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에요. 네, 그 부분 중에 이번 시간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특별히 근로자들한테만, 근로소득자들한테만 해주는 특별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 이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강좌 부분이 좀 길어져서 그 세액공제 부분은 세액공제 하나당 하나씩 진행을 하는 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강좌 빼고요. 우리 어제 수업할 때 인적공제가 상당히 시간이 길었었거든요. 2시간이 아마 넘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앞에 기타 소득 얘기했던 부분 부가적으로 한 번 더 되짚고 갈 게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적공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업무 진행할 때 서류 취합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강의가 길어졌었습니다. 자, 종합소득 세액공제 감면 들어가 볼게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구조가 일단 나와져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어느 부분 얘기할 때 교재에는 수록 안 해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 앞부분에 그 소득금액 확정하는 과세표준 얘기할 때 350페이지 쪽에 있는 그 얘기할 때 우리가 소득이 종합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구조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그 구조하고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은 각각의 소득의 합이죠. 그리고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이란 부분에 표현을 쓸 만큼 합산하는 소득은 없다. 소위 말해서 단일소득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 금액 하나만 있고 아, 나는 지금 현재 연금 받기 시작하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 그럼 연금소득 금액 하나만 있고 나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그럼 근로소득 금액 하나로 그냥 종합소득 금액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만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들은 합산되는 소득이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라는 걸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희는 근로소득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근로소득밖에 없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분들은 근로소득 신고하시고요. 더 이상의 5월 달에 신고는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이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 다른 소득 합산되는 게 없고 나는 근로소득이라는 금액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을 하고 모든 업무가 끝나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 2번째 챕터가 끝나고 3번째 챕터에 가면 납부 절차잖아요. 그 납부 절차에 가면 연말정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연말정산 얘기하고 근데 그 연말정산은 앞부분에서 거의 한 2번 정도 되짚었기 때문에 그냥 복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확정신고 부분에 가서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해요. 혹시 당신이 종합과세해야 되는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라면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2월 달 급여를 줄 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단독으로 이 소득만 있으니 당신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신고는 다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합산되는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단일소득 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말정산인데 그 연말정산이 있었다라면 5월에 또 다른 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저는 근로소득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소득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이라는 합산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월에 합산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에도 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꼭 해야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 이제 그걸 또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건 6개 소득을 합한다라고는 하지만 단일 소득이 있으면 그거로 그냥 끝나지기도 한다. 자, 그리고 소득공제를 빼주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득공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회사에서 국민연금 내시는 그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만 해주는 주택자금 공제가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써드린 거고, 이거보단 더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과세표준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의 기본세율을 곱해서, 근데 이 기본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무엇되더라? 우리는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초과 누진세율이다라고 했었고요. 소득세는 현재 몇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세율 곱해서 우리 산출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산출세액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빼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강좌에서는 요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근로소득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거고,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벌써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를 55%를 공제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용직은요 55%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상용직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50만 원 공제받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받았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적게 받았다라는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란 부분에 배당소득이 있으시면 우리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배당 세액공제를 또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만 특별히 해주겠다라고 하는 특별세액공제가 이 부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론 쪽에서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전산 실무 쪽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나 더 추가할 거냐면 우리가 이론 쪽에서는 세액 감면 쪽 시험 문제를 잘 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포커스가 이제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로소득에서는 세액 감면 조항이 그닥 많지 않거든요. 다만 세액 감면이 많다라고 하시면 사업소득자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사업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도 많지만 세액 감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세액 감면 중에 중소기업에 무엇을 하였다, 나 취업을 하였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일정 요건에 충족이 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이 시험은 ERP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ERP는 사실상 입력의 의미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ERP 자격증 취득을 해도 현재도 계속 실무자들이 조금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 ERP 자격증은 땄다는데 동일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못 따러?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지선다로 시험을 봐요. 네, 전산실무 구동은 하는데요. 사지선다로 답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내가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찾는 시험들은 구동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게 인사 쪽. 인사 쪽은 더하기 빼기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문제를 대체적으로 구동을 해야 되고 근데 회계 쪽은 저희가 이제 회계를 배워보셨지만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서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만 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입력을 안 해도 내가 더하기 빼기해서 금액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안 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답이 나오는 원리만 공부해서 그냥 답을 찾아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동이 잘 안 돼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바꿨는데 DB 채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제. 근데 거기서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중소기업 취업감면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요건을 입력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력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사지선다로 물어보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전산이라는 시험에서 우리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종업원이 입사를 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종업원이 입사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정해서 입력했었을 거냐라는 걸 시험에서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회사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었다? 그럼 종업원이 들어오게 되면 취업감면제에 해당이 되면 서류 내라고 해서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중소기업 취업감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60세 이상이 고용이 됐다,
그리고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이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득세 90% 감면이에요. 그리고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5년 동안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감면되거든요. 그리고 소득세가 감면이 되면 소득세의 10%를 내는 지방소득세도 그대로 감면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내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시법이라서요. 연장을 계속 해주고는 있지만 이제 조만간 끝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입사한 직원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가정을 세우면 금년부터 5년이 되는 때까지 90% 감면 또는 70% 감면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산 쪽에서 저희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저희는 세액공제 쪽이 조금 더 강화된 시험이죠. 자, 그러면 세액감면과 공제를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 중에 신고 자료에 문제가 생겼었다. 그러면 가산세가 들어오죠. 자, 지금 저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시험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부가세 때 수업을 했던 게 있으니까 여담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소득자가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면세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면세. 자, 그래서 면세사업자였다. 그럼 이분들은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기중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 중에 계산서 발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발급에 대한 우리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아, 그러면 이 가산세는 언제 내느냐? 지금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면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니까 가산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안 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언제 내는 건데 아예 몰라 이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은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때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0% 면세이다. 그럼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학계표 제출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가산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학계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게 있었다라고 하시면 매입처별이겠죠. 당연히 면세사업자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이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처별, 매출처별, 계산서 학계표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이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하시는 분들은 가산세가 없어요, 여러분. 네, 일단 신고할 때는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 끝난 뒤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 수정신고가 들어가면서 가산세가 붙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가산세를 더하고 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미리 냈던 세금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납부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빼주셔야 되겠죠. 그럼 사업소득자는 11월에 무엇을 했을 것이다. 중간 예납을 했을 것이다. 그럼 중간 예납세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세 또는 나는 원천징수에 의해서 미리 납부한 원천납부세액이 있었다라면 빼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소득이 발생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는 미리 내게끔 하는 그걸 수시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부가세액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도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보통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원천징수에서 냈던 세금이 있다. 이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간예납세액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뺍니다. 그리고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차가감 납부세액이 지금 현재 양수로 나온다. 차가감 자진 납부세액이 그러면 납부이고요. 음수이면 환급이에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시고요. 연말정산에 의해서 나와지는 원천징수 영수증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앞부분에 어디까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소득공제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우린 종합소득과세 표준까지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나왔으면 산출세액 계산하러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우리 세율 6%에서 45%를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산출세액이 이제 확정이 됐으면 우리는 여기 들어오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됐느냐는 걸 한번 더 되짚으면 무슨 부분? 아니,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곱해지는 기본세율 또는 초과 누진세율은 이런 구조이죠. 이건 제가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되면 소득세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라겠죠. 네, 최소 6%부터 최대 45%로 몇 단계? 8단계의 우리 세율 구간표입니다. 또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외워요, 여러분. 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계산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줄까요? 네, 일정 부분 세율표를 잘라줍니다. 네, 잘라주고요. 그걸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해봐. 이렇게 대부분 되죠. 네, 그래서 최소 6%에서 최대 45% 우리 8단계이다. 그리고 45%가 추가된 건 어떤 부분 때문에 들어온 거냐면 이 자리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엔 42%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분? 그냥 5억 이하 5억 초과로 끝났어요. 그래서 5억 이하까지는 40%이고 5억 초과부터는 42%를 하겠다. 근데 고액자들이 자꾸 증가가 돼요. 그래서 국가가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더 내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그러면 5억 초과 10억 이하를 만들어서 그 구간까지는 42%이고 그리고 10억 초과에 대해서는 몇 프로? 45%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구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세법에 맞춰서 이런 구간들도 바뀐다고 보셔야 되겠죠.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이거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고액연봉자가 아닌 이상은 기존 구간에서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네, 기존 구간에 바뀐 건 없습니다. 뒤에만 바뀌었다. 자, 그럼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결정이 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 의해서 산출세액이 결정이 되면 우린 그 부분에서 종합소득과 관련된 세액 감면과 종합소득과 관련된 세액 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종합소득 세액 감면은 누가 있느냐? 자, 소득세법상 세액 감면이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네, 참 많아요. 자, 그리고 소득세법상 세액 감면은 그닥 많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세액 감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득세법의 세액 감면은 정부 간 협약에 따른 우리 외국인 근로소득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액 감면에는 제가 조금 전에 전산실무 때 가서 한 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이 있다는 게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시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지금 계속 연장 걸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초에 이 법이 도입이 됐을 땐 소득세 100% 감면해 줬었어요. 그리고 끝낼 것처럼 얘기했다가 연장하고 처음에는 청년만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에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들어오고 장애인이 들어오고 60세 이상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득세 감면 조항이 있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면 부분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세무대리인 쪽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근로소득자인데 원어민 교사에 대한 감면도 있어요, 여러분. 네, 원어민 교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그 외국인 근로 부분 때문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감면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어민 교사입니다라는 걸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나 소득세 쪽 신고를 한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신고 서류 같은 경우는 다음 달 9일까지 서류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법이 들었을 때 아니 국가가 날짜를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9일이 맞아요, 여러분. 9일이. 그래서 이제 9일에 서류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면 쪽 얘기가 나오면 또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왜 대가 단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기본은 알아야 되는 것만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 가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들어가서 봤더니 자, A라는 종업원이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A 씨가 입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몇 월에? 2021년도 4월
10일에 입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리고 이 종업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업 감면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회사부터 취업 감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청년의 나이에 해당이 돼서 5년 동안 몇 프로를 소득세의 90%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이 A씨한테 서류 내라고 하고요. 이거 서류 받아야 돼요. 네, 서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4월 10일부터 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A씨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전근무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근무지에서는 감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됐을까요? 그러면 전근무지에서 현재 얼마를 받았고 70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에서는 현재 얼마를 받았냐면 2,500을 받았대요.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소득세를 감면해 줄 건데 지금 2,500과 700만 원을 더한 3,200에 대해서 전부 다 감면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면세액을 계산하실 땐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산출세액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 소득에서 우리 무슨 부분 감면 대상 소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2,500, 700이라는 게 소득 금액이라고 가정을 세운다라면 지금 나온 산출세액에 안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금액, 소득 금액 3,200만 원 중에 우리 감면에 들어오는 소득 금액은 얼마이다? 2,500. 자, 이 안분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자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 감면에 해당되는 회사였을 때만 하면 되죠?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이에요. 저희 회사는 지금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한 곳은 되고 한 곳은 안 된다는 관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이지만 전근무진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분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종합소득세 때도 필요한 얘기지만 언제도 필요한 얘기이다. 우리가 연말정산 때 이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그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은 현재 이 부분은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업무에서는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이 부분이 사실상 제일 많이 보는 감면 중에 하나예요. 연말정산 기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안분 계산이 필요하다라면 반드시 안분 계산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감면소득만큼만 감면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감면율을 곱해서 우리 감면세액이 나오고 그걸 산출세액에서 뺄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들어갑니다. 시험은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 세액공제. 자, 이 부분도 소득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가시면 자녀세액공제가 있다. 자, 아이와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기본자녀 세액공제와 금년도에 출산을 하거나 금년도에 입양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해주겠다. 그게 자녀세액 공제이고요. 그리고 이 자녀세액 공제는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 쪽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부양가족 명세 쪽에서 정리를 못 하시게 되면 나는 다른 쪽, 소면서 지금 세액공제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는 거니까 그쪽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양가족 명세에서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럼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우리가 부양가족을 수정한 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반영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금계좌에 우리 불입한 금액이 있었다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거 받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근로자한테만 특별히 해줄게 라고 하는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배당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우리 무슨 부분? 금융소득 중에 배당소득이 있고 그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내가 받은 배당 소득에 무엇을 해야 되는 배당 가산액을 더해야 되는 그로스업 제도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걸 더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더했던 금액은 추후에 이렇게 배당세액공제로 무엇한다? 공제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중과세 조정 부분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 계산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는 안 배우는 거다. 그냥 2천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구분하는 거지 사실상 크게 안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계산은 사실 안 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거기서 딱 거론한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금융소득이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우리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형평성을 맞춰줘야 돼서 원천징수세율 14%와 25%로 세금 징수 계산이 되고 나머지 넘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누진세율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교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대 공제 한도가 된다. 그러니까 배당세액 공제도 무전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내가 소득을 지금 한국에서만 벌었으면 괜찮은데 나는 외국에서도 버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소득을 얘기할 때 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머무르는 기간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거주자는 내가 세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다 세부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국외에서 벌은 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했을 것이다. 나 외국에서요 냈던 세금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합산을 해야 되니까 합산해서 세금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외국에서 냈던 세금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건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고려 안 하면 동일 금액의 세금 2번 떼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액이 있으면 무엇 해주겠다?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외국 납부 세액공제이고요. 요거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요. 몇 년 동안 우리 10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자, 여기 있었던 건 2월 공제란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내가 금년도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빼려고 보니 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금액이 적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금년도에 공제 못 받으면 그거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무엇 할 수 있다?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5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리고 이게 10년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마 개정세법 설명했던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려서 뭐 필요하신 분들 유튜브에 개정세법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사실상 공제를 못 받고 계속 뒤로 미루는데 이게 5년 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소득자가 자꾸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년간 2월 공제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2월 공제 기간만 바뀐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바뀌면서 조금 더 유리해지긴 했습니다. 소득자 입장에서 유리해진 부분. 그래서 외국에서 냈던 납부세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 중에 국외 원천소득 금액만큼 안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 금액의 한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재해손실세액공제. 그럼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한테 나오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자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동산의 성격인 기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왔죠.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작년 대비 비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근데 일주일에 해가 떠서 마주 맑은 날이 없었던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농수산물도 피해가 또 많았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재해에 의해서 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차변해 있잖아요. 그 차변에 있는 자산이에요. 그 자산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다. 나 못 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물에 다 지금 현재 잠겨졌다가 나온 상태다. 그래서 다 녹슬어서 쓸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왜 바닷물에 기계가 들어갔다 나오면 사실상 정말 부식의 속도도 빨라지고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재해로 인해서 자산이 지금 현재 상실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소득자들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산출세액의 재상실 비율을 곱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이 상실 비율에 대한 부분에 기준 없이 그냥 다 해주느냐? 아니요. 제로 자산 총액의 20% 이상이 상실됐을 때 이 공제를 또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기장세액 공제. 이런 기장한다는 건 장부에 적는다는 표현입니다. 장부에 적는다. 자, 근데 이 기장세액 공제는 원래 장부에 적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해주는 혜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법인은 무조건 장부에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복식부기를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총재정원장 꼭 보관하셔야 되고 국세청이 원하면 보여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처음부터 무조건 다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 않고 일단 영세하다라면 나 이거 사는데 세금 계산서 받았고 얼마 지출이 돼. 라는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만 해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거래가 발생이 될 때마다 기재하는 그 방식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사람처럼 나는 무엇 하겠다, 장부 관리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무슨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엇 해주겠다. 그러면 기장세액공제 해줄게.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장해서 보관하고 있다라면 해줄게라는 조항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 부분의 공제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무제한 해주느냐? 아니요. 연간 한도 100만 원까지이고요. 산출세액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기장된 소득 금액만큼 안분 계산하고요. 거기에 20%입니다.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주는 공제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조세특례인지 제한법에 가보시면 정치자금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당에 후원하신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후원한 게 있다. 그러면 정치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때 세액공제로 받는 게 있고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에 대한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고요. 근데 나는 정당에,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후원을 50만 원 했는데요. 그래서 기부금이라는 서류를 50만 원짜리 받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건 기부금 서류로 받아옵니다. 근데 5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정치자금 세액공제 쪽으로 공제가 된다겠어요. 그럼 저 40만 원 못 받나요? 아니요. 10만 원이 무엇된 금액,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법정기부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의 15% 금액을 산출세액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치자금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갔더니 칸이 두 칸이에요. 왜 두 칸이냐면 하나는 10만 원까지 입력할 수 있는 정치자금 세액공제, 한 칸은 10만 원이 넘친, 그럼 제가 아까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는 40만 원 넣겠죠. 그래서 여기는 40만 원 넣어서 법정기부금을 공제받는 금액, 이렇게 칸을 두 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시험에는 당연히 출제하겠죠.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들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알아두실 게 개인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와 관련돼서는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인정이 안 돼요. 법인은 아예 비용 인정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당에 제가 후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끼리 무슨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저희 좀 잘 봐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해당 금액이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실시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 있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이었다가 규모가 커지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뀌고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우리는 성실사업자라는 부분으로 다시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시작해서 성실은 다 복식부기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실신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우리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였습니다라는 도장을 받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그냥 확인해 줬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러면 지금 이 도장을 받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에 비용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비용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비용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이 도장을 함부로 찍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성실신고를 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신고가 끝났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 이거 성실신고가 아니었네. 얘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기업한테만 페널티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성실하다고 도장을 찍어뒀던 세무사나 회계사한테도 그 페널티가 갑니다. 정말 심각할 때는 라이센스 박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도장 찍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부분이 최초에 등장했을 때 자기가 기장했던 회사를 뱉어냈던 세무사들 꽤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 몇 군데도 뱉어냈었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너무 심각해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너무 심각한 회사예요. 특히 의료 쪽들이 정말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병원 쪽들이요. 개인 병원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장 찍어뒀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겠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아, 나 당신 기장 못하겠다고. 다른 데 알아보세요. 다른 세무사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세무사나 회계사들 뱉어냈던 기업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그분들끼리 그래요. 주스러 다닌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죽어놔요. 그게 세무사는 어쨌든 자기 업체가 많아져야 기장료도 많이 받고 조정료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세무사들은 영업을 하는 관점이라고 본다겠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담당자 직원을 죽어나는 거죠. 세무사가 오죽하면 기장을 안 하겠다고 계약을 깨겠다고 얘기했겠어요. 회사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성실 신고 못하면 뭐가 되죠? 조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다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가지고 왔으니 직원은 정말 죽을 맛이죠. 근데 정말 한동안 그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무도 세무서 얘기하진 않아요. 자기들끼리 정말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정리를 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성실신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왜 가볍지가 않냐면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인 수준으로 모든 정보를 맞춰야 돼요. 통장까지 맞춰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통장을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이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회사 돈도 들어오고 자기 개인 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장의 금액을 맞춘다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법인은 1원까지 다 맞춰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성실은 통장 관리도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도장을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비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비용 부담을 한 게 있으니 누구한테 사업자한테는 그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율의 60% 금액과 120만 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무엇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도 성실신고 확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 업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2021년도니까 3년 전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3년, 4년 전. 그래서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도 성실 도장이 있어요.
네,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분들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우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죠? 기업이 직접 홈택스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신고 때 각각 1만 원씩 해준다. 그래서 2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부세액에서 2만 원 공제해주겠죠. 근데 여기에 누가 추가됐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능하거든요. 네, 그 양도소득세 전자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2만 원 공제제도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분은 양도소득세 포함 여부가 들어오면서 한시적인 부분에 내용이 붙었어요.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외에도 세액공제가 많다 적다? 매우 많다. 지금 써드린 건 그냥 큰 이름만 써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R&D 비용이 있었다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각종 투자세액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있었다라면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있고 그리고 이들은 금년도에 공제를 다 못 받으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무엇할 수 있다? 이월 공제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밖이라는 종류가 매우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세액공제는 다 사업소득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겠고. 그리고 우리 팁박스에 가면 간평장부 대상자의 기준 그리고 또 한 장 넘기시면 우리 성실신고 대상의 기준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개인 사업자는 우리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로 시작을 해서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규모가 커지면 다시 성실사업자로 구분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 금액이에요. 그래서 농업 등, 임업 등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2번과 3번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1번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우리 복식인지 아니면 간편인지 구분하는 기준점에 뭐가 있다. 우리 소득 금액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 기준 금액은 무엇이다? 직전 연도. 자,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게요.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를 구분하는 건 직전 연도 거에 대한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실신고 대상에 들어오는 사업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 금년도 소득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이거를 구분 안 하시고 다 직전 연도 거라고 생각하셨다가 낭패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장부를 거래 일자별로, 거래 건수별로 건건히 정리해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얘기해라. 그래서 직전년도 수익금의 3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3억 원에 무슨 부분 이상이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그리고 3억 원 미만까지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년도 수익금액. 자,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업종. 자, 제조업 등이라고 하는 이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직전년도 수익금액 1억 5천의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1억 5천 이상이면 복식, 1억 5천 미만이면 간편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이런 매매는 위쪽에 있지만 임대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임대업, 뭐 부동산업 등등 이 부분 3번에 해당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수익금액 7,5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안 외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가끔 야 간편하고 복식하고 구분하는 게 얼마였지? 그러면 7,500, 1억 5천, 3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는 기억해요. 숫자는 3개가 있으니까 그 숫자는 머릿속에 갖고 다니지만 업까지 외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열어봅니다. 네, 열어보시는 거고 다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직전 연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금년도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직전 연도 수익 금액 가지고 하셔라. 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현재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몇 년도에 신고를 해요, 여러분? 그죠? 2022년 우리 5월 31일에 무엇 할 것이다? 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2021년도 1월부터 이 사람이 복식인지 아니면 간편인지 결정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몇 년도 소득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직전 연도라고 했으니까
2020년 소득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020년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복식과 간편을 구분한다. 그러면 2020년 소득 가지고 복식과 간편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몇 월에? 우리 2020년도 소득은 2021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 납부했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때 벌써 얼마인지 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사실상 신고하지만 1월 달부터 복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었다라면 1월 달부터 차변해 놓고 대변해 놓고 정리를 잘 하고 왔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모두 다 다시 소급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2021년도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31일에 2020년도 거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를 했다. 아, 근데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간편에서 복식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생겨요. 무슨 부분? 자, 지금 뭘 해야 된다?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였을 때는 나 이 통장이 회사를 위해서 쓰는 통장이에요 라는 걸 표시를 안 내셔도 돼요. 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국가한테 이거 회사의 통장으로 쓰고 있는 건 A 계좌입니다. B 계좌입니다. 라는 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사업용 계좌 신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용 계좌 신고라고 해서 하는 신고 양식은 우리 부가가치세 배우실 때 환급이 있으면 우리 무엇 하셔야 된다. 2천만 원이 2천만 원 이상부터. 여러분 혹시 지금 시끄럽게 사이렌 소리 들리나요? 저희 아파트가 오늘 무슨 소방훈련 한대요. 왜 1년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소방훈련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들리다 말았어요. 지금 꺼지기는 했어요. 제 방문이랑 다 닫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이 있으면 우리가 5천만 원 기준 금액을 놓고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그냥 신고 서식에 계좌번호 쓰시고 돈 돌려주세요라는 거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무엇 해달라? 별도의 서류 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통장사본도 내주시고 계좌 신고서도 내달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양식은 똑같은 양식이에요. 근데 간편장부이셨다가 복식으로 바뀌어버리면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간편장부에서 복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저는 거래처한테 결제대금도 줄 거고요. 그 직원들한테 월급도 줄 거잖아요. 그게 필요경비 인정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일단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용 계좌 신고 안 했어? 그러면 계좌 신고 안 한 거 가산세대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로 끝나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 관리를 하겠다고. 근데 사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계좌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있고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유의사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그럼 1월 1일이겠죠. 1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무엇을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라. 여러분 이거 어디 들어가시면 우리가 상용 프로그램에선 양식지는 들어져 있다. 근데 상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시고 그거를 전자신고처럼 내보낼 수는 없다겠어요. 그런데 어디 가시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곧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해주시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 제출해야 될까요? 제출 안 해도 될까요? 재무제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소득금액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 여기에 쓴 필요금비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기재해서 신고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추계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식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 다른 재무제표는 안 붙겠죠, 여러분? 우리 누구요? 자, 개인 사업자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자? 대차대조표라고 부른다겠죠? 대차대조표하고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장부 관리하셔서 이것도 작성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간편은 이 서류가 안 붙어요, 여러분. 근데 복식은 이 서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리고 사업용 계좌 신고도 꼭 하셔라. 그래서 일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금액이고요. 자, 성실신고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요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사람. 근데 이 기준금액은 직정연도가 아니라 금년도, 해당 연도의 수익금액 갖고 얘기한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등은 우리 해당 연도 수익금액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제조업 등은 해당 연도 수익금액 7억 5천. 자,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해당 연도 수익금액 15억 이상. 그래서 요 금액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성실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성실한 신고는 여러분,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그럼 5월 달에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실신고자는 6월 말일까지 가요. 왜냐면 이게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5월 달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다 신고하라고 하면 너무 일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5월 달에는 성실신고자 빼고 신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성실신고자는 한 달이 더 붙어요. 그래서 성실신고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무엇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실신고 기한이 다음에 6월 30일까지다 라고 써드린 거고요. 기존에는 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어떤 세무사를 통해서 너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서 신고할 거니? 라고 해서 그 성실신고와 관련된 세무사 또는 회계사 선임을 해서 서류를 내셔야 되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건 폐지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어기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회계사, 선임에 대한 신고 기한은 무엇되어 있다? 폐지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개인이에요. 법인은 또 찾아보셔야 되겠죠?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실신고 혜택. 이거 오타 내놨네요, 여러분. 우리 성신이 아니라 성실이겠죠? 네, 성실신고 혜택은 자, 요거 조심하실 거. 시험 볼 때 요게 사지선다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무슨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성실신고자가 아닌 종합소득자 신고줄은 근로소득자만 특별히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해서 우리 아까 특별 세액공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뭐 있었나요? 의료비가 있었고 그리고 교육비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기부금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우리 근로자들만 받는 혜택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한 공제 제도를 적용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부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저 사이렌 소리 정말 계속 나겠죠, 여러분?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끝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 사지선다에서 물어볼 때 성실신고자가 아닌 종합소득자 신고자입니다. 그러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이런 부분 공제 못 받아요. 근데 성실이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성실신고에 대한 건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실신고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그 성실신고 비용은 모두 다 세금계산서 수취합니다. 사업자들은.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선 필요 경비, 지출한 연도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속 연도에는 세액공제로 무엇하신다? 우리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성실신고 비용에 대한 필요 경비와 세액공제 제도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수익금액 기준 후에 지금 여기 기준금액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해당 연도, 당해 연도 수익금액을 가지고 우리 요건을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이 당해 연도, 해당 연도 수익금액에 대한 부분에 금액 우리 15억, 7억 5천, 5억이라고 했던 요 금액엔 우리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금액도 들어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건 열거주의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세금 징수를 안 했거든요. 사업용 고정자산이었어도. 근데 그게 이제 법령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도 인정하고 다 해줬으니 네가 고정자산 매각해서 나오는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금액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던 거죠. 그래서 명문화 시켜줬어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은 여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제외입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건 사실상 뒤늦게 바뀌었어요. 뒤늦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 얘기했을 때 총수익 금액이 포함해야 됩니다라고 바뀐 시점에 이게 같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2년 뒤에 세법에 명문화를 시켜줬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특징들.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써드린 건 시험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을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시험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무사 회계사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내겠어요? 그거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 기준에 대한 수익 금액은 해당 연도 거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간편과 복식은 직접 연도 수익 금액 갖고 한다.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 이론에서 출제를 합니다. 이론에서. 그래서 남부분. 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나와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출세액 금액에 따라서 단계가 다르죠. 일용직 근로자는 어차피 산출세액이 진짜 130만 원 이렇게 나오려면 사실상 하루 받아가는 일당이 상당히 커야 되거든요. 무슨 1000단위가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직은 그냥 산출세 곱하기 55% 금액 제한 없이 다 해줄게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상용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산출세액에 130만 원 이하와 130만 원 초과로 구분해서 세액공제 부분에 금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그래서 13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3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 무슨 부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13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 하겠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130만 원 곱하기 55%면 71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71만 5천 원 더하기 지금 이런 구조의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무제한 해주는 건 아니에요. 네, 무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금액을 차등으로 적용해주고 있다. 자, 그럼 무제한이라는 부분이 아니에요라고 했으면 뭐가 있다? 공제 한도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우리 계산 공식 주고요. 그리고 한도 규정을 줬죠. 그래서 총 급여액이 얼마? 3,300만 원 이하이면 74만 원이 최대 한도이다. 자, 근데 3,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조건에 들어가 있는 지금 근로소득자이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총 급여액에서 3,300만 원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0.8%를 계산해서 74만 원에서 뺀 것만큼의 금액과 66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해서 맥시멈의 금액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자, 다행히도 미니멈은 아니죠. 네. 자, 그리고 7천만 원 초과자, 총 금액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6만 원에서 우리 7천만 원 뺀 총금액 50%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큰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큰 금액으로 들어간다면 1번의 금액이 66만 원보다 작다라면 지금 실질적으로 2번에 66만 원이 최대 금액이 되겠죠. 작다라고 했을 때 맥시멈이니까 여러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공제 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반드시 우리 무슨 부분?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을 작업하는 데서 하셔라. 그래서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서 작업을 하시거나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가시면 우리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별로 관리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고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인적공제 얘기할 때 여러분 기본공제에 들어올 수 있는 자녀. 그럼 직계 비속인 거잖아요. 그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나이, 연령의 요건은 몇 세 이하이고요. 60, 아이고 아이인데 60세라고 썼어요. 20세 이하 조건이고요. 그리고 소득, 금액이 있었죠, 여러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올 수 있는 직계 비속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쵸? 누구요? 장애인이요. 그래서 직계 비속에 장애인이 있었다라면 장애인은
지금 소득에 대한 부분은 무엇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래서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연령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연령은 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21세부터 59세 사이에 있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소득 금액에 문제가 없고 연령은 불문이라고 했으니까 그 요건 때문에 들어오는 직계비속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자녀세액공제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적공제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도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그 예제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제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질문을 저희 반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책 질문을 또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계도 공제를 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 자녀에는 누구요? 입양자, 위탁 아동이 포함이 됩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위탁 아동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자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녀에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손자녀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세액공제는요, 손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는 기본세액공제가 있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세액공제는 지금 손자녀를 뺀 이 자녀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몇 살? 만 7세 이상의 자녀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없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7세부터 몇 세요? 20세 사이에 있는 자녀가 있을 때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7세 미만 자녀는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왜냐면 우리 7세 미만 아이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취약전 아동이에요. 취약전 아동은 우리 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주죠, 여러분. 지자체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해서 주는 우리 아동수당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아동수당을 받는 게 있어서 빼버리겠대요. 그게 취약아동이 되면 안 나오는 수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동안은 같이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중복 적용은 더 이상 해줄 의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 아, 우리는 7세 이상 자녀가 초등학생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공제받겠죠. 1명당 15만 원이니까. 근데 3명 이상부터는 우리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얼마? 3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입력 잘 하셔야 되겠죠.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양가족 명세에 가면 자녀세액공제라고 해서 입력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동그라미를 잘 해놔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가 3개네? 그러면 2명까지는 15만 원이니까 30만 원. 그리고 1명 초과되는 아이가 있으니까 30만 원. 그래도 60만 원 공제가 나와요. 근데 제가 실수로 한 자리를 동그라미를 안 해놨어요. 그럼 2명으로 인식하니까 3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출산 입양세액공제는 단타성이에요. 그 해만 받는 거예요. 해당하는 연도만 딱 한 번 받는다. 자,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자녀 부분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세액공제는 위탁아동에 들어가요. 손자녀는 아예 다 못 들어가지만 근데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위탁아동은 못 들어가요. 위탁아동은 내 호적상에 내 아이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내 아이로 입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탁아동은 이 부분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1년도에 아이를 낳았거나 2021년도에 아이를 입양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아이가 우리 집 주민등록번호에 첫째 아이였다 그러면 연 30. 자, 우리 둘째 아이였다 그러면 50. 셋째 아이였다 그러면 70.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할 때 가끔 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쌍둥이를 한 번에 3명을 낳고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새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쵸? 한 번에. 그러면 새 쌍둥이를 낳았다? 그럼 이 중에 누군가는 첫째이고 누군가는 둘째이고 누군가는 셋째이겠죠,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다 들어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넣을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체크는 내 몫이에요. 컴퓨터가 그건 못 해줘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컴퓨터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왜 가끔요 늦둥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부모님 나이가 50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아들이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왔다라고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TV에서 무슨 프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근데 늦둥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아주 깐난쟁이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살을 먹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래 난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아이가 어려요. 근데 문제는 군대 간 아들이 지금 22살이더라. 그런데 동생이 생겼다는 거예요. 몇 살인? 2살인 아이가 생겼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22살이면 우리 기본공제 요건의 나이가 20대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었다라고 가정을 세운다라면 이 아이는 인적공제에 무엇으로 너는 사랑공제 못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게 2살이라고 했지만 올해 출산했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영세이겠네요. 그럼 올해 출산을 했다. 그럼 이 아이를 등록을 하면 처음에서 여러분들 비속이라고 등록을 하면 얘가 둘째 아이라고 카운트가 되고 50만 원 공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 못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컴퓨터가 대부분 첫째, 둘째라는 부분의 카운트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 잘 하실 거. 지금 제가 왜 22세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그럼 22세이면 부니까 이거는 지금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가 아예 없다고 컴퓨터는 또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계속 첫째로 인식을 해요. 누가 봐도 둘째인데. 그래서 지금 출산과 입양의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이 부분의 요건을 직접 선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금년도에 출산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번호가 21로 시작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0세이니까 아 금년도에 태어났구나 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양이라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올해 태어난 아이, 1살이 된 아이, 2살이 된 아이, 3살이 된 아이 누구든 다 입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카운트를 아예 하지 못해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4살이든 어쨌든 금년도에 입양을 했으면 그 해에는 입양 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서 출산 입양 공제자인지 아닌지 선택을 여러분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낼 때 1살인 아이들, 2살인 아이들, 3살인 아이들 다 섞어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갖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손자는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볼게요. 자, 우리 연금 얘기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국민연금이라고 했던 공적연금에 내가 불입한 게 있었다라고 하시면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을 하여 불입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불입한 금액의 40%를 7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건 소득공제였었죠, 여러분? 그죠? 그게 있었고 그리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것부터는 이제 개인자가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연금저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이에요.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국세청에 자료가 모인다고 했잖아요. 국세청은 아주 명확하게 글씨를 가지고 구분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연금저축 얼마, 연금저축 얼마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 시험도 똑같이 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의 문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장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연금의 특징이 뭐였었죠, 여러분? 근로기간하고 관계없이 우리 불입한 게 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 관련된 소득 신고하는 거에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기간 관계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연금은 무조건 누구 거밖에 안 된다? 본인 거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겠죠? 그래서 근로기간 관계없이 그리고 본인 거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본인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분명히 종합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공제가 아닌 거죠. 네, 특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만 받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자는 다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받는 것이냐. 자, 1번의 금액과 2번의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가져와서 그 부분의 몇 프로? 12%의 공제를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여기 12%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또는 우리 근로소득자이다라고 하면 총급여가 있겠죠.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여기 12%가 몇 프로로 바뀐다? 15%로 바뀝니다. 컴퓨터는 이런 역할은 해줍니다. 네, 이런 역할은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요 1번과 2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얘도 한도 규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연 400만 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러면 우리 퇴직연금 계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연금저축은 그냥 내가 사적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있어 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건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계좌가 있다? IRP 계좌가 있다. 또는 우리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DC 계좌가 있다. 여러분 DC 계좌가 뭐였었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C로 불입한 거죠. 거기다 내가 무엇하는 거. 회사가 불입해주는 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DC 계좌에 내가 추가 불입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회계 수업해드릴 때. 그래서 추가 불입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간 돈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무엇해서 더해서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해진 금액 그게 1번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부분?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 적용하겠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연 400만 원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300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크면 클수록 공제금액을 더 늘려주는 게 아니라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최대 한도는 얼마이다? 700. 자, 근데 이 700이 얼마로 또 늘어날 수 있다? 50세 이상인 자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에 대한 부분에 대상에 들어온다라면 최대 90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49세까지는 연간 한도 최대가 700이지만 우리 50세부터는 최대 900만 원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세요. 현재 내가 연간 불입하고 있는 금액이 딱 400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연금저축을 여기까지만 넣고 끝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51세이네 라고 한다라면 내가 지금 벌어들인 소득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금액을 좀 늘려서 받을 수 있는 걸 좀 당겨 받으시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액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세 세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쪽에 있었던 세율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야 내가 납부색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이 모두 다 끝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나이엔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소득이 그닥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뭐 다른 재산이 많지 않는 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상 세율이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원천징수만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고액자들은 이 제도를 적용해서 받으셔라. 근데 난 연봉 수준이 뭐 3천이다. 그러면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죠.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조그만 금액 공제를 받으시고 뒤에 가서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오히려 내는데 그게 더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900까지 지금 현재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의 12% 그리고 금액이 낮으면 15%까지 연금의 금액 총 급여의 금액이 낮으면 15%까지도 우리 받을 수 있으시고요. 요게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시험 목적상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건 무슨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라. 본인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근로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선 그런 거 다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진행했던 부분 중에 전산 실무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론 문제 쪽에서 출제되는 부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